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이기, 인연이기, 가까운 사이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가장 깊이 아파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책의 저자 최수아님은 책 읽기 좋은 날의 오랜 지기이자 늘 따뜻한 응원으로 함께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통과해 길어올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17년 시집살이, 고단한 시간, 부부와 부모, 자식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이별까지. 저자는 사랑하며 겪었던 수많은 장면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 책은 사랑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쌓여 몸이 아팠던 시간도, 말하지 못해 더 아팠던 순간도 있는 그대로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진솔한 이야기 한 편 한 편은 누군가의 특별한 삶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사랑이란 무엇일까 보다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은 때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사랑으로 일어나는 법을 이 책은 조용히 일러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듣는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의 서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책의 본문을 들어보실까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자는 살아오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기적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르고 혼자 남아 계신 어머니가 떠오른답니다. 착한 공덕은 3대까지 내려간다는 옛말이 맞는 말인가 보다 하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뒤흔들다 가신 분도 아니었고 신문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저 삼남매가 아직도 존경하는 좋은 아버지셨고 제자들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오래전 중학교 등록금이 있던 시절 아버지는 당신 짝꿍의 월급을 털어 제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밥 대신 죽이 주식이던 제자에게는 가끔이라도 일부러 밥을 먹이려고 애쓰시던 분이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교사의 아내였던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제자를 당신 제자처럼 아끼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는 제자 옆에서 그 제자의 구멍난 양말을 꿰매주시던 착한 사모님이셨죠. 제가 태어나기 전 일들이지만 늘 우리 집을 찾아오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의 제자들은 주말이면 우리 집으로 몰려와서 저와 언니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고가 아닙니다. 저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빛과 그림자를 따라가는 여정의 서곡입니다. 과연 저자는 어떤 기적들을 마주했을까요? 그 기적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과 연결되었을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이어지는 문장에서 저자는 결혼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편은 부처님 반쪽 같은 착한 남자였다고 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전혀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에게나 시댁 식구들에게나 친정 식구들에게 선물 하나를 하더라도 아까운 마음 없이 정성을 다했답니다. 감사하게도 둘 다 탄탄한 직장인이었기에 나누면서 참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IMF 시절이었습니다. 친정 쪽 먼 조카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을 엄마께서 듣고 전해주셨습니다. 무스탕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매장을 자꾸 늘리다가 알거지가 된 거예요. 주변에 제법 잘 사는 친척들이 있었지만 이미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상태라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처가에 맡기고 모시고 살던 어머니는 누이에게 맡기고 부부 두 사람이 허름한 여인숙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평소 친하지도 않던 그 부부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남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고 부부는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아 도와주자고 했어요.
조카의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수원 이모야. 힘들지? 돈 좀 구했어. 입금할게. 뭐라도 시작해. 질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올 12월에 꼭 갚겠습니다. 저자는 그 말에 나중에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 주 질부는 전화를 걸어 고춧가루 장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타왔어요. 그들이 도와준 금액의 2배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회사의 인센티브 제도가 잘 지켜지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안내장이 왔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의 집이 불에 타서 숟가락 하나 못 건졌다며 돈과 생활용품을 건넨다는 내용이었죠. 저자는 잠시 생각한 후 남편의 보너스 봉투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는 아이 책가방에 넣으며 선생님께 잘 갖다 드리라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의 회사가 또 대박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보너스의 2배 금액을 받았죠. 저자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늘이 마치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바라고 나눈 건 아닌데 A에게 주고 B에게 준 것이 C에서 돌아오고 D에서 돌아왔다. 그것도 몇 배로. 어떤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내 눈에 보이면 몸을 움직였을 뿐이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 당신이 할 일을 하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었는데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 자주 만나며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을 넘어서 삶의 근본적인 순환과 연결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작은 기적들의 연속이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저자는 결혼하면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힘겨웠던 시집살이.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측은지심이 지나치게 많았고 수녀가 되어 봉사의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한많은 시어머니의 삶과 상처 깊은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사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았고 외모가 시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듣기 좋았다고까지 말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잘 모시고 살 줄 알았다는 그 말에는 순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3달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런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에버랜드로 소풍을 가기로 했을 때 임신 중이던 그녀는 몸을 쉬어야 한다는 판단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훗날 이혼하게 되는 고모부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겁니다. 얼른 모시기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세요.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경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퇴근한 날을 붙잡고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나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내 형은 나를 안 모신단다. 저자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그건 그녀의 100%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연애 중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가해자셨던 아버님 대신 온 가족을 먹여 살리시느라 시어머니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는지, 그리고 따로 사시는 형수가 시동생인 자신을 불러 어머님을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는 사실으로 저자는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바다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시댁 식구 모두를 품을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이 가여웠고 장남으로 살아온 아주버님의 무게감이 가여웠고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던 형님이 가여웠고 차별받으며 자란 고모가 가여웠습니다. 늘 정성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랬을 거라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점점 드러났습니다. 왜 형님이 어머님을 죽어도 못 모신다고 했는지를요. 퇴근하면 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발길이 무거워졌습니다. 큰딸이 아기였을 때는
전날 자신을 괴롭힌 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동네를 빙빙 돌며 집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 있는 집이니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주 심장이 벌렁거렸고 자주 화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습관적인 잔소리와 차가운 말투가, 습관적인 거짓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건 자신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매일 일기에 풀어냈습니다. 쓰다가 한숨을 짓고 쓰다가 눈물을 쏟았죠.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직장 분위기에 휩싸여 늦게 들어오곤 했고, 그 덕에 혹은 그 때문에 밤마다 일기를 쓸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 줄 상상도 못했었다. 마음이 괴로우니 몸이 점점 말라갔고 자주 아픈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3년 차,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형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지옥이에요. 방학 한 달 동안만 어머님을 모셔주세요. 제가 더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전화 너머의 형님은 단호했습니다. 동서, 난 못 모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난 불편해서 못 살아. 매일 다니는 수영장도 못 갈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 남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저자는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어머니께서도 평생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사셨기에 아주버님도 자기 남편처럼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그 순간 그녀는 홀로 절벽에 선 느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착한 사람이잖아.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잖아. 우리 엄마는 살아오시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야. 나도 엄마의 잔소리가 싫었어. 하지만 참았어. 엄마가 불쌍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를 이해해줘. 그 말이 일회용 반창고 역할을 했지만 그녀는 서서히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볼까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당해내야 한다는 믿음이 오히려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픈 장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야 했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 이 깊은 상처와 갈등의 터널을 저자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그녀의 일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 작은 주택에서 책장에 예쁜 엽서를 붙이며 자란 그 소녀는 결혼 후 정리정돈이라는 단어와 고통스러운 마주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막내 며느리였지만 자식과 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와 그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은 막내 아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의적이셨던 시어머니와의 가난한 살림살이는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 깨져버릴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몇 달이 아니라 몇 달을 잘 인내하신 것이었던 거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 후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심한 잔소리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습관은 같이 사는 며느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만삭으로 베고 있던 어느 날, 저자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푼 후 밥통에 주걱을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쏟아진 시어머니의 고함은 너무 커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오랫동안 진정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기억합니다. 시어머니의 정리정돈에 대한 관념은 독특했습니다. 주방의 냄비와 프라이팬이 바닥에 나열되어 있고 바닥의 먼지는 닦으셨지만 화장대 유리 같은 곳의 먼지는 그대로 두셨죠. 저자는 훗날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시느라 바쁘셨기에 당신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생기셨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만으로는 삶의 피로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게 피곤했다는 그녀의 고백은 무겁습니다. 며느리 노릇, 교사 노릇, 아내와 엄마 노릇을 하느라 그녀는 늘 허둥거렸고 건망증이 심해졌으며 자주 한숨을 쉬고 자주 아팠습니다. 음식 만들기와 청소는 그녀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 최소한만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해졌고 그 모습의 마음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친구는 물론 아이들의 친구도 집으로 초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았다. 자주 지쳐 누워있던 엄마, 자주 아픈 엄마, 어수선한 집안, 1년에 한 번 정도 입원했던 엄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 생활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한 시간들을 안겨주었다. 결국 그녀는 상담 전문가인 선배 언니를 만나 충격적인 조언을 듣습니다. 시댁이 너무 가난하고 상처가 많았다고 해도,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많아도, 너무 시댁의 열심인 아내를 남편이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도 있더라. 나도 상담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좀 거리를 두고 싶어도 적극적인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너도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남편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좋고 어머니가 행복해 하셔서 좋다며 대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자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만 참으면 된다. 나만 견디면 되는 거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완성되었습니다. 손주 사랑에 푹 빠지신 어머니, 마음이 놓이는 남편,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 마음 편히 살고 계시는 아주버님과 형님과 고모님. 이게 내 삶인가 보다. 그리고 그런 세월을 17년 살아냈습니다. 산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이다. 그녀의 이 절절한 표현에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고, 나만 나라는 사람 하나만 망가지고 또 망가졌다. 그 결말은 뻔했습니다. 결국 천직으로 여겼던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병유직 중 만난 젊은 여의사의 진단은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기 학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힘든 시댁이라고 해도 큰며느리는 자기 살고 싶은 방식을 택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왜 선생님 혼자 총대를 메고 힘겹게 살아야 해요? 약도 소용없어요. 남편과 상의하시고 바로 분가하세요. 이 충격적인 현실 진단과 권고가 그녀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깨진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구출할 용기를 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용기의 결과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은 인생의 전환점과 함께 찾아온 평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깊은 성찰의 순간들입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의사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17년 동안 이어온 결혼 생활의 방식을 청산하고 어머님과 다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시간이 흘렀지만 놀랍게도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저자에게 오롯이 주셨고, 저자는 분가한 이후의 10여 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변화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점점 회복되었고, 에너지가 밝아지자 집안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졌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사랑스럽고 아늑한 분위기의 자신만의 집에서 매일 명상을 하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게 되었죠. 비록 힘들었지만 지나온 삶의 축복을 보내며 스스로를 토닥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마디를 되뇌입니다. 이젠 아무 걱정 없다. 이 말은 그녀가 아는 여인들 중 가장 고단한 삶을 사셨던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김장을 하시고 나눔을 하신 후 시어머니는 꼭 이 말을 하셨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 그녀의 큰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자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바로 그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분가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으로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던 어머님과 평생을 함께 살다가 하늘나라로 모셔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신 분가 이후에도 자주 만나며 때론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17년을 모시고도 살았는데 그 정도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진심, 나는 어머님을 안쓰러워하고 마음속 깊이 좋아하던 며느리였다. 시어머니 인생의 별은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잘생긴 큰아들, 그리고 저자가 낳은 큰딸이었죠.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아들이자 연인이자 남편과 같은 존재였고, 큰딸은 여자를 싫어하던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어떤 선물을 드렸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시어머니를 보며 알게 되었다고 해요. 말기암으로 투병하실 때도 그 두 사람이 병실 문을 열면 얼굴에 박수를 치시던 어머님. 저자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인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 존재를 자주 보고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리고 그 입버릇, 이젠 아무 걱정 없다는 말이 이제는 그녀 자신에게도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긍정의 힘을 심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어지게 한다고요. 내뱉은 말은 시가 되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보통 사람들은 9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근심에 빠져 하루를 보낸다고 지적합니다. 그녀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며, 생각의 늪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100% 자유로운 삶은 어렵겠지만 의도적으로 긍정의 말과 감사 습관으로 어느 정도는 평화 안에 머무르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하루도 나의 인생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일 테니까. 이 대목은 단순한 해고를 넘어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중심을 잡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상처와 치유의 경계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언어와 평화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느껴지시나요? 이 성찰은 이제 더 깊은 내면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효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성찰을 만나보시죠. 페이스북을 시작한 후 그녀는 잊지 못할 댓글 하나를 읽게 됩니다. 그 댓글은 효에 관한 그녀의 글을 읽고 쓴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안의 막내 아들인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도 못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건 자신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안 하며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글의 끝은 이렇게 끝났죠.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요. 저 하나만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저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로 살면서 나름 효도한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내 안에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던 건 아닐까? 아니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려 했지만 그 질문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예로 한 지인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지인은 자라면서 다른 형제들과 비교당하며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런 과거 때문에 효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최고다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녀는 자주 눌러놓은 화를 폭발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 자신의 삶에서 그 의문을 확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말기암으로 고통받으실 때 모든 병원 비용을 맏아들 부부가 관리하며 나중에 시댁 3남매에게 정산한 A4 용지 복사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파스 3,000원, 물티슈 2,000원, 연고 4,000원처럼 아주 작은 금액의 물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매달 드리는 것 말고도 혼자서 드린 목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가슴엔 답답함과 서운함이 차올랐습니다. 비록 그들은 원하시는 금액을 정확히 입금해드리고 마음을 쓸어내리며 어머님을 평화롭게 모셔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며 그녀는 스스로가 효도 점수를 매기고 있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한 상담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그래서 그 족쇄로 자식이 얼마나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해준 마음, 줬다는 마음만 잘 비우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맙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내 앞에도 당신 앞에도 많이 있지 않은가. 이 고백은 무거우면서도 해방감을 줍니다.
사랑과 효도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은밀히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며 그로 인해 스스로를 올가매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그녀는 이제 버림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마음까지 비우는 과정, 그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하시죠. 맞습니다. 몸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한 그녀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 과정을 삶의 은유로 삼아갑니다. 계속 들어보실까요?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집에 오신 손님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하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없는 살림에도 그 습관은 어머님의 평생 기쁨이었는지 음식을 준비하실 때면 얼굴이 늘 화사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시는 손님에게는 집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쇼핑백에 담아주시곤 했습니다. 그 덕에 그녀의 집에는 쇼핑백과 비닐봉지가 넘쳐나게 되었죠.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그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그 습관을 이어받았습니다. 음식도 어머니의 국물을 이어받았고 쇼핑백과 비닐봉지를 열심히 모아두는 며느리가 되었던 거예요. 칭찬에 인색하셨던 어머니께서도 그 모습이 예뻐 보이셨는지 우리 며느리는 필체가 좋다는 말에 더해 비닐봉지를 아주 잘 모은다고 동료 교사에게 말씀하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오랜 습관은 남아있어서 쓰임새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인 쇼핑백과 봉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감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만 추려내자 겨우 한 봉지 분량이 되었다고 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머님처럼 오신 손님들께 집에 있는 뭐라도 쏟주고 싶어 안달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웃음이 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정리하고 나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10년 전 그녀가 아동문학으로 등단했을 때 시상식에 참석한 친구 마리아 동생이 준 작은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낡았지만 그 정성과 친필 글씨가 너무 귀해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그녀는 과감히 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입지도 않는 괜찮은 옷들을 교사 친구에게 주고 책장과 옷장을 정리하니 공간이 생겨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해요. 이 버리는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은 저절로 비워진다는 사실이다. 더욱 맑아지고 평화로워지며 이해가 안 되던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이제 몇 년 후면 할머니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된 그녀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아쉽고 후회되는 일도 많았지만 가족의 무한한 사랑, 오랜 친구들, 그리고 여행지에서 문득 그녀를 떠올리며 안부를 묻는 제자의 카톡, 이혼했지만 잘 살고 있다는 학부모의 전화 한 통, 사랑 나눔의 생활, 책과 글과 음악, 새소리와 놀이터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에 감사한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한다고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살아있다. 의미 있는 움직임에 스스로를 칭찬하며 그게 숨을 들이킨다. 물건을 버리고 공간을 만들듯 마음속에 불필요한 집착과 감정도 내려놓으며 비로소 지금 여기의 삶과 자신의 호흡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치유와 성찰의 여정은 이제 그 출발점, 그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이 담긴 특별한 회고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마음의 정리에서 더 깊은 근원, 그 사랑의 뿌리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목은 아버지 복입니다. 오래전 상록문학회에 가서 신앙송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첫 제자이자 지금은 문학회를 이끄는 최세균 목사님의 초대를 받은 자리였죠.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난 우리 형제들에게는 큰오빠 같은 분이셨고 아버지에게는 친아들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오빠는 아버지 인생을 더 빛나게 해준 사람이었다. 내가 인생을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보람을 가장 드러나게 보여준 존재. 그 오빠는 아버지 정년 퇴임식 때 시와 사랑이라는 작은 시집을 만들어 오신 손님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그 작은 시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놓고 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집 안에 아버지 사진을 바라본답니다.
그 사진 속 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 시집에는 오빠가 6학년 때 쓴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한 소년이 글짓기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그 상장을 들고 옆반에 자랑하며 다니셨다는 이야기죠. 그 소년이 어느새 목사이자 시인이 되었고 그가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어린 소년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 옆에서 함께 책을 읽어주셨던 아버지, 월급날이면 동네 통닭집에서 뜨거운 통닭을 사오시던 아버지, 그녀에게 국어 박사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아버지, 5살 어린 그때부터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셨던 아버지, 결혼식 날 아침 깊은 절을 하는 딸을 보시고 많이 울으셨던 아버지, 만삭이 된 그녀에게 학교 계단은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던 아버지.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계단을 오를 때면 한 걸음씩 조심조심 오른다는 걸 아버지는 아실까? 오빠에게나 그녀에게나 아버지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 많은 사람일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가끔은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들어할 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녀는 아버지가 지금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 딸, 잘할 거야. 넌 늘 자랑스러운 아버지 딸이었잖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답장을 보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여서 참 좋았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이 한 줄 안에는 그 존재 자체가 주는 무한한 확신과 위로,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감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정체성은 그녀가 삶의 모든 폭풍을 견디게 해준 가장 든든한 닻이었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이 근원적인 사랑의 회고가 끝나자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그녀 자신의 인생사를 돌아보는 통찰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스스로 정해내리는 그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녀에게 영원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버팀목을 의지해 그녀는 자신의 인생 지도를 다시 펼쳐들고 해방의 의미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그녀의 삶을 통째로 재정의하는 강렬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연미정이 구씨에게 말하는 대사, 인생은 구씨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것 같아라는 그 문장을 인용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말로 내 인생은 남편을 만나기 전과 후로 확연히 나뉜다. 결혼 전 그녀의 세상은 밝았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좋아 보였고 마음에 미움이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늘 밝게 소리내어 까르르 잘 웃었고 몸도 건강해 학교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충만했던 시절,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새벽 미사와 봉사에 푹 빠져 있던 그녀는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수녀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원장 수녀님의 권유까지 받았으니 그 마음은 활활 타오를 만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자가 아니신 부모님께 말도 꺼내지 못하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하나의 거대한 오만을 품었습니다. 어차피 봉사 생활을 꿈꿨던 사람인데 이 시댁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자. 상처 깊은 이 사람들에게 온기가 되어주자.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랬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난 고꾸라지고 말았다. 작은 내가 큰 욕심을 부리다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미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무차별적인 언어 습관, 잦은 잔소리와 거짓말에 쌓여가는 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가 어느새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사랑해주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 무게 드라마보다, 소설보다도 더 힘겹게 살아온 가족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다니. 난 도대체 얼마나 교만했던 걸까? 그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로 빼빼 말랐고 자주 아팠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어느새 우울증 약이 서랍 속에 들어있었죠.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것은 그 역할을 계속 바랐던 남편과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오만함 자체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나를 제외한 시댁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니.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온다. 망가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는 책 제목을 되새기며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살지 못해 난 처절하게 망가지고 말았다. 천직으로 여겼던 학교를 떠나야 할 만큼 무너져버린 자신을 마주합니다. 교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사가 된 그녀는 40대 초반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퇴직 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벽에서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분가 권유와 분가 이후 시어머님의 변화입니다. 어머님은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시며 당신이 해주실 수 있는 사랑을 오롯이 주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늘 내 몸만 생각하라고 하셨다.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퇴직한 며느리의 첫 스승의 날에 꽃바구니를 사오신 분도 어머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닫습니다. 남편을 만난 후 비로소 미움과 절망과 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건강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오만함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진실하게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자기 인격을 높이는 그 어려운 길을 걸으신 어머님을 그녀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깨달음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 뜨겁게 사랑도 했고 아픈 눈물도 흘려봤다. 연인이었다가 남편이었다가 이제는 내 남은 생의 동반자로 손 꼭 잡고 살아가는 이 남자. 이 남자를 많이 사랑해주며 남은 생을 살아야지. 난 다짐했다. 이것이 그녀의 해방일지입니다. 오만함에서의 해방, 희생자 의식에서의 해방, 완벽한 사랑이라는 환상에서의 해방, 그리고 비로소 진실한 관계와 평범한 나날의 소중함으로의 귀환입니다. 이 해방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이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다음 이야기에서 그 깊은 묵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방을 경험한 그녀는 이제 삶의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주제,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시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그 마지막 순간은 굉장히 아름다우셨다고 합니다. 자식과 며느리, 손주들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없이 들으시며 따뜻한 손길에 미소 지으시고 천국으로 떠나셨으리라는 그 장면. 그 순간을 준비하게 해주신 의사 선생님께 한 걸음에 달려와준 자식들과 조카들에게 그녀는 지금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마트에서 사온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돌아가며 앉아 어머님께 사랑과 감사를 울며 고백하던 시댁 가족들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너무나 고단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놓아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문득 예전에 가르쳤던 특이한 한 여학생의 말이 떠오릅니다. 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매일 속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녀. 1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죽음을 매일 생각하며 사는 삶의 방식. 그 말이 지금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죽음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 친하던 튀김집 딸은 백혈병으로, 학교에서 가장 예뻤던 반장은 교통사고로, 30대에 친한 동료 교사는 갑자기 쓰러져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 자신도 백혈병동 무균실에서 함께했던 세 사람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이 단순한 사실로부터 그녀의 묵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 되도록 잘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게 뭘까? 그녀는 깊이 묵상합니다. 결론은 놀랍도록 명료했습니다. 매일 속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나도 남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매우 적극적인 사랑인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대하고
지나간 인연에 대해서는 그동안 좋았던 관계, 고마워. 어디 있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빈다는 생각으로 좋은 에너지만 보내주면 된다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듯 100%다 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강박이 될 것 같다는 통찰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소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소명이란 자기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나누고 살아가는 것일 테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지나치게 남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나 없는 삶의 인생은 더 이상 살면 안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은 간결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루가 모여 삶이 된다. 이 하루만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늘에 감사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묵상을 하다 보니 답은 무척 간단했다. 하긴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명언도 있지 않은가.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본질을 보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로 돌아오는 지혜. 이 평화로의 초대장을 받아들인 그녀는 이제 일상의 관계 속에서 그 지혜를 어떻게 구현해 가는지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닮아가는 부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보시죠.